네, 첫 번째 주제에서 조선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반도체도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는 없지만 막말로 하이닉스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못 만드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주에 비해서 반도체는 투자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 오늘만 해도 좀 너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게다가 또 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뉴스가 더 나왔죠. 이제 엔비디아의 그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H20을 그거조차도 중국한테 이제 팔지 말라는 백악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윤관전자를 놓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 이사님께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올해 작년은 뭐 계속 힘들었다고 하고 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어제 뭐 이 뉴스 나오면서 좀 주가들이 안 좋긴 했는데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영향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H20 칩에는 삼성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들어가도 뭐 비중이 적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고사양 칩에 들어가서 그렇죠. 영향은 제한적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실질적인 영향을 빼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투자했는데 거기다 바로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네. 이거 도대체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땐 이거 어디다 믿고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뒤통수밖에 없죠. 뒤통수.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이게 투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뭐 그만큼 또 규제를 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또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시간은 좀 벌어주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중국이 또 반도체를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네.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 규제 자체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예, 부정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아직 6만 전자를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공감대는 다 있어요. 뭐 더 나쁠 건 없다고 다 인정은 네. 해요. 네. 여기서 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HBM 기대도 없죠. 파운드리 기대도 안 하죠. 네. 그래도 뭐 갤럭시는 항상 잘 버니까. 네, 뭐 갤럭시 네. 하나만으로 버티는 네. 듯한 느낌.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보는 거죠. 더 나쁠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나쁠 게 없으면 주가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더는 안 빠져요. 여기서 버티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HBM 그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걸 이제 2분기 말하고 3분기 초로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번에는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좀 구체적인 기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 얹기 위한 뭐 다이는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보도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아마 2분기 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외사 네. 보도도 나오니까 뭐 기대감 좀 높고 그리고 파운드리 안 좋았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도 이거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네.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최악 지났다. 네, 이제 뭐 나아질 이거보다 거다. 파운드리도. 눈높이도 수주도- 너무 낮고. 예. 네. 근데 이번에 4나노 파운드리도 지금 그러니까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대요. 와, 80까지 네,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4나노가 아직은 주력이거든요. 3나노가 좀 문제죠.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어쨌든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거고 또 이 퀄컴이 고객사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뭐 네. 요즘에 뉴스 보니까 퀄컴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시, 예. 퀄컴 입장에서 또 TSMC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네. 있을 텐데. 그러니까 퀄컴도 답답한 게 아니 삼성하고 하고 싶겠죠. 네. 아니 삼성이 퀄컴 거 써서 스마트폰이 넣어주는데 그러니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윈윈 그건 되는 그거고 발열 문제 못 잡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텄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네. 삼성이 어느 정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파운드리도 한번 보세요. 기대를 크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뭐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좀 좋아지는 부분도 그냥 나오니까. 3나노 포기하고 4나노만 봐도 네. 근데 요 두 개는 관세랑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관세랑 무관한 네. 이슈예요. 네. 그러면 요 두 개만 되면 기본 6만 원 당연히 넘죠. 뭐 네.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분위기고 네. 다만 이제 관세 때문에 IT 기기 수요가 줄면 전통 그게- 반도체 좀 분위기 좋았거든요, 사실. 네, 관세 요즘 좀- 전만 해도 네, 좀 가격 오르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7만 원 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관세 때문에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갑자기 분위기 네, 좋았다가 그러니까, 찬물이 예. 그냥 확. 그러니까 이제 되고. 관세 영향만 제한적인 게 확인되면 네. 또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되게 지금 위치 편해요.
네. 별로 이렇게 나쁠 게 없는 네, 구간대. 사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네. 안 오를까봐 그러니까 걱정인 그거예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투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젠가 좀 반영돼서 전 네. 주가 오를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그것도 이제 100% 확정은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은 당연히. 못 하는 거니까 리스크는 있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대에선 뭐 그렇게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삼성전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국내 증시에는 어쨌든 긍정적이다. 네. 이 방어 역할을 해주니까. 일단은 이제 하방 경제성은 확보를 해주고 네,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냥 삼성전자 때문에 다 끌려 내려가는 일은 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보고 투자자분들이 삼성에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 수소리 이야기하시는데 필요하죠.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병철, 이건희 이 삼성을 다 거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지금의 삼성이 훨씬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진화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 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첫 번째로는 기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세 번째로는 조직인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은 늘 놀라웠어요. 퀀텀 점프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기술이라는 게 초기술 이야기인데 네. 지금 저는 삼성에 대해서 초기술이라는 표현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저는 감동 정도는 안 돼요. 팔리긴 잘 팔리는데 괜찮은 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냐면 정도.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퀄컴도 그런 평가를 네. 할 때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여전히 유지는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뛰어넘는 파격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장인데 시장도 보면은 파격적으로 시장 확대는 안 돼요. 그렇지만 뭐 DDR5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가격이 또 살짝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품군에서 이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까? 이건 삼성이 맞아요. 네. 믿음이 가요. 네. 그런데 가전도 우리가 보면은 삼성 브랜드를 가지고서 OEM 생산을 하듯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죠. 조직도 보면은 네. 사람인데 한때는 삼성 그러면 황해 법칙이라든지 네. 윤종룡 부회장이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지금은 그런 감동이 오히려 현대차에서 더 와요. 현대차가 최근에 지금은 무녀스 그렇습니다. 네.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뭐 닛산 북미 또 CEO를 하다가 네. 이제 삼성으로 왔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삼성일까 싶은 생각 들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얼버무리고 마무리할 건 아니고 적어도 제가 자꾸 썬소리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삼성에서 연락이 아직은 안 왔는데 저는 연락이 와도 좋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네. 정말 국민 대표 기업이 우리 시총 1위 네. 기업이잖아요. 저는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삼성은 삼성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좀 파격적으로 퀀텀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 또 네, 맞습니다. 원래는 2030년에 신경영으로 TSMC 앞지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10년 전에 했던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한 삼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조금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관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게 정현두의 그게 또 같은 생각인데 좀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선도 기업으로서 트렌드를 세팅하는 그 그렇죠. 옛날 저는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이 좋겠다. 삼성의 모습을 예.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많이 성숙되면은 성숙한 물론 몸집이 단계에서 커지면, 예. 지나는 건 어렵긴 하죠. 조직도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관료화도 되고 하지만 한 번 더 좀 자극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삼성. 그러니까 삼성은 이렇게 가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야성이 좀 사라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 삼성이 어떤 걸로 지금 다시 그 야성을 되찾느냐를 보면 일단 이재용 회장이 예전보다는 이제 몸이 좀 가벼워져서 그런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저께인가 어저께도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죠. 얼마를 공급하겠다는 거 구체적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찌 됐든 뭐 삼성전기 MLCC 같은 걸 대규모 공급하겠다. 전장이죠. 예,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뭐 개인적인 이유로 잠깐 좀 못 움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활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감을 증권 업계에서도 좀 내비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증권가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근데 일단 뭐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번에 이제 그 중국 가가지고 네. 뭐 그 샤오미 회장도 만나고 BYD 회장도 네. 만나고 시진핑 주석까지 만나고 왔으니까 네. 일단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되게 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놓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그런 이제 CEO들 만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과를 지금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 예전부터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이재용 회장이 물론 이제 재판 때문에 그랬겠지만 네. 그냥 두문불출했거든요. 안 보였어요. 잘안 보였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2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네. 예, 결국엔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예, 어쨌든 지금 그 다시 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CEO가 뛰어야 되고요. 뭐 정의도 그렇죠. 회장도 어쨌든 미국에서 열심히 왜냐면 미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요. 뭐 현대 정의소 회장 입장에서는 중국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중국 시장에서 간다고 해서 뭐 돌아올 것도 아니고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중국 시장 분위기 보면 미리 망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네, 얘기도 뭐 같은데요. 그런 예.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근데 네. 어쨌든 미국이 크니까 네.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중국이 지금 더 크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 지금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고 또 지금 이번이 굉장히 이게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론 이제 어제 같은 날 뭐 알려지긴 했지만 그 이 BYD가 네. 전 세계 전기차 1등이거든요. 지금 뭐 압도적인 테슬라가 예전에 1등이었지만 지금 매출도 오히려 역전했고 네. 연간 550만 대 팔아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550만 대. 전기차 1년 판매되는 게 한 1,100만 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절반을 혼자 판다는 절반이에요. 거잖아요. 중국 전체가 한 2천만 대 돼요. 네.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여기를 뚫었다는 거는 이거 보통 사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MLCC 만드는 업체 많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자동차는 품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맞습니다. 못 넣어요. 그래서 한국 아니면 일본의 무라타 같은 걸 넣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BYD에 뚫었다는 건 음. 굉장히 이건 고무적인 거. BYD에 뚫으면 MLCC만 들어갈까요? 다른 것도 들어갈 그 가능성이 출발일 높아요. 뿐이겠죠. 예, 네. 삼성의 반도체도 들어갈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BYD가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좀 괜찮은 게 그 전기차인데 스마트카를 지금 이제 앞으로 넣을 네. 거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맞아요.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근데 네.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델로 다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표준을 제시했어요, BYD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주 이력이 쌓이면 네. 다른 회사들로도 이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삼성이 샤오미에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의 성과는 굉장히 저는 크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위해서 좀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요. 20 무죄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갑자기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다는 게 보이면 좀 다행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BYD가 이제 들어간 거는 중단됐던 프로젝트도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보도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눈치껏 다 프로젝트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중국은 좀 돌아간다고 치고 그럼 미국도 결국은 뚫어야 되는데 이 이제 이놈의 HBM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 기술적인 문제라 참 여쭤보기도 좀 어렵기는 하고 일단 그냥 증권사들 예상을 보면은 여름 넘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단독 보도에 13번 좀 속아가지고요. 이번에도 또 속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조금 듭니다만은 소장님께서는 올해가 이제 올해 추석 되기 전에 뭔가 좋은 뉴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이제 삼성 전자 종목으로 이제 주가 전반하면서도 돈쌤도 기억나실 거예요. 네. 저는 당장 뭐 다음 분기 이런 거 생각하면 삼성전자 네. 투자를 주저하게 될 거다. 하지만 네. 2년 뒤, 5년 뒤 저는 연미사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젠선항도 자꾸 재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유리한 주도권을 삼성과의 관계에서 지기 위한 것으로도 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보세요. BYD에서 MLCC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 인수하기가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공격적 M&A를 할 필요가 있다. 왜? 분명히 트럼프 트레이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가 됐든 네. 휴머노이드가 됐든 나올 거거든요. 중국은 휴머노이드 회사를 매물로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유럽이라는 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한 100조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에. 네. 그러면 저는 중공업도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하고 저는 뭐 유리기판이 됐든 양자가 됐든 삼성 내에서 지금 그래서 또 다른 기조실을 미래 전략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저는 특화해서 이런 하나가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그렇죠. 보면 하나오션 그 이전에 대우로 거서 올라가면은 그 결말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걸 이어받는 것이 저는 하나라고 본다면은 한화라고 본다면 저는 나쁠 건 없다. 요즘 하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BYD 경우처럼 휴머노이드나 삼성이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파운더리도 시스템 반도체도 포기할 게 아니면 인수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M&A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저는 보면서 삼성의 저는 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컨 이런 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못 하느냐는 요 시기에 이재용 회장의 이런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그게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저는 HBM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삼성이 확보를 못 합니까?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낼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이사님에게 좀 짧게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뭐 MSC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생산 라인이 동남아 쪽에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상호 관세가 뭐 베트남 46%라든지 굉장히 좀 동남아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 전략이 관세 때문에 좀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도 생기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또 악재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이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기의 직접 악재는 아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삼성전기의 이제 매출은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간접적이죠. 중국 가서 중국에서 만드는 뭐 애플 아이폰도 있을 네. 거고 여기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그렇죠. 결국 관세가 삼성전기에 나중에 이제 뒤로 돌아와서 타격을 하는 거죠. 네. IT 기기가 안 팔리면 MLCC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피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베트남에서 직접 그 미국으로 수출을 또 한다거나 동남아 공장 이런 네. 데서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좀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그래서 뭐 이 동남아에서도 좀 가장 그 관세율이 적은 데가 뭐 필리핀이니까 뭐 네. 필리핀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 하나 옮기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이사 가는 게 보통 네. 그리고 이제 공급선 이렇게 옮겨서 거기 또 테스트하는데 1년 걸리고요. 인력들도 네, 그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후에 물러나야 돼요. 그때 또 뭔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또 그러면 또 여기다 투자해 놨더니 네. 또 그게 아닌 게 돼버리면 기업들은 정말 이제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생각은 그겁니다. 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이런 물론 이제 제조 공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삼성전기 거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대체를 못하게. 네. 그럼 관세를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세나 이런 것들 사실 호재는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으로 간다면 뭐 크게 충격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